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들이 잇따라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전쟁에 애써 태어냈던 모스크바 시민들도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모스크바 도심을 타격당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 루트를 역시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관련 내용들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공식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이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에도 전쟁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뭐 들은 바 있으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지난 30일과 그다음에 8월 1일 48시간 이내에 다시 또 같은 지역에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모스크바 내 모스크바 시티라고 이름 붙은 경제 상업 그 지역인데요. 예, 상당한 번화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한 50층 이상의 어떤 고층 빌딩이 즐비한 이제 그런 아주 번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드론 공격이 두 번 있었는데요. 두 번째 공격은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러시아 국민들 그리고 이쪽에는 모스크바 시민들은 뭐 우크라이나에 사실 뭐 이 특별 군사 작전으로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본인들은 평온하게 어떤 전쟁의 분위기를 별로 느끼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계속 한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5번, 6번의 그 드론 공격으로 그런 일상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시민들 사이에는 이런 어떤 전쟁으로 인한 이런 그 공포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불안감을 이용한 보험 상품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이런 이 도심지에 거주하는 일부 이제 시민들은 이사하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전쟁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계속해서 예고해 왔었는데 이번 드론 공습 그 대반격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본격적인 대반격은 6월 초부터 시작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서방에서 그 훈련받은 그런 이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을 이용해서 또 서방제 탱크, 서방제 장갑차를 이용한 본격적인 대반격이 지금 이미 한 4, 5일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한 이제 공격하는 것은 말하자면 후방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후방에 대한 그 공격을 개시한 이유는 효과를 한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러시아가 그다음에 곡물 협정을 파괴하고 오데사라든가 이런 데를 공격한 보복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보복 성격을 넘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론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당히 손상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얼마나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드론 공격을 모스크바에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러시아 군 당국은 모스크바 지역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항공 방어망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자원이 투입되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말하자면 더 좀 부족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뉴브강 항구를 드론으로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불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이 루마니아와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좀 충돌 위험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 그 인근에 지금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루마니아 인근에 있는 다뉴브강의 우크라이나 항구들. 예. 말하자면 지금 최근에 이즈마엘이라는 그 항구를 공격했고 또 며칠 전에는 렌이라는 또 항구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파기로 흑해를 봉쇄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루마니아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하려면 이 다뉴브강을 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걸 막기 위해서 다뉴브강에 있는 이스마일과 레니 같은 항구들을 공격해서 곡물 저장소를 파괴하고 그쪽에 있는 이 수출 관련된 기반 시설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루마니아에 있는 접경 지역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 보면은 그 미사일이 루마니아 지역 국경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와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서방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러시아와 이렇게 되면 나토의 충돌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자, 러시아가 또 크림반도 인근 해상에 이 해협의 선박 운항을 제한을 했습니다. 해협 상공도 폐쇄를 했는데 바닷길과 하늘길을 다 막은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마 크림 대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크림 대교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병력을 보내서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를 점령하다 보니까 크림반도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이 케르치 해협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아조우 해와 그다음에 흑해를 연결하는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해협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 점령 이후에 사실상 케르치 해협은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거기에 있는 낮에 선박 항행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상공까지 통항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크림 대교 공격, 크림 대교를 갖다가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거기에 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림 대교의 활용에도 제한이 있었던 거죠. 크림 대교는 말하자면 러시아의 보급선 역할을 하는데 예. 거기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당국의 조치는 크림 대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 경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크림 대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아무래도 이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가능성에 눈길이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은 튀르키예와 러시아가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 사실 서방 사회에 상당히 좀 놀람을 주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튀르키예의 어떤 일련의 움직임이 러시아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거든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지지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튀르키예에 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포로 교환으로 해서 튀르키예에 남아있던 한 4~5명의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을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의를 할 수 있을까? 튀르키예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쨌거나 정상회의 합의한 것은 어쨌거나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정상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한때 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좀 곡물 협정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좀 평화 협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곡물 협정을 보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흑해 곡물 협정입니다. 예. 지난해 여름에 그게 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또 그게 연장되지 않았을 때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 수완에 힘입어 가지고 다시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방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화 협상은 또 다른 얘기인 것인데, 예. 지금 현재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평화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 사실상 지금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예. 나는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는 사실 평화 협상을 할 분위기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진행하고 있는 이 대반격이 어떤 결말에 지어진 따름에 따라서 그게 이 전쟁의 결과가 평화 협상에 반영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는 가야 어떤 평화 협상을 개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아마 판명이 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벨라루스가 폴란드 영공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도 지금 벨라루스에 있는데 이 폴란드 공격을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우크라이나 이외의 나라로서는 지금 폴란드에서 가장 큰 긴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벨라루스 헬기 2대가 낮게 비행하다가 이제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만약 그런 경우에 폴란드 전투기가 발진해서 그 헬기를 격추시키면 바로 무력 충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좀 자칫하면 그게 또 사실상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만약에 또 공격을 받게 되면 또 러시아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도 사실
폴란드로 침공할 가능성을 또 얼마 전에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만 특히 이제 칼리닌그라드 옆에 있는 그 시바우키 회랑을 만약에 침공해서 점령하려고 시도할 경우에 그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와 나토 간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제2의 화약고가 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차 대전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이 페르디난트 부처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평화 협상, 그러니까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 간의 어떤 진영 간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영 간의 서로 전쟁을 선포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말하자면 폴란드 또는 루마니아에서 어떤 작은 무력 충돌이 이래 말하자면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의 확전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확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영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좀 서운함을 표시했어요. 이 네. 전시 지원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보여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양국 사이에 좀 묘한 긴장감이 흘러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 때문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말 우크라이나의 우군 중에서도 우군입니다. 무기 지원에 있어서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이 지원하고 있고 예.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다 국내적으로 수용했고 그러다 보면 사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기여한 부분 정말 크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불만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물들이 러시아의 흑해 봉수로 수출길이 막히자 이 육로로 해서 이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 한 5개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곡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가지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EU에다 요청해서 EU 차원에서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근데 예.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폴란드나 포함한 5개국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더 연장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외교적으로 이제 마찰이 있고 이 폴란드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시적인 마찰이 있습니다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후에 이제 폴란드는 유럽의 방패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자면 또 칭찬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좀 진화에 나섰네요. 좀 진화에 지금 예. 나서고 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평화 공식 3단계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 평화 공식 3단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말하자면 러시아를 이기기 위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입니다. 그건 예. 이미 하고 있죠. 두 번째 단계는 이 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 에너지 지원, 사회적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실 그것도 상당수 이미 하고 있고 재건 단계에서는 더 할 거고요. 문제는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이 10개항의 평화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 평화 공식을 이행하고 그다음에 그 평화 공식을 이행하기 위한 정상회의로 글로벌 평화 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는 관철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전장에서의 결과로 평화협정이 개최되고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정상회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전쟁이 이제 종식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더구나 러시아는 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요. 예. 유엔 역시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중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식 정상회의가 어딘가에서 개최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개최될 것이지 그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평화 공식을 통해 가지고 전쟁이 종식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예, 평화국심 3단계 실현 가능성을 좀 낮게 봐주셨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